네, 안녕하세요. 편안한 퇴근길 되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퇴근길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제가 라인야후 관련한 사태를 취재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보가 너무 없어요. 도대체 일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유출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따라서 된 거고, 일본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여기가 다 퀘스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뷰를 갖기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일본 정부가 강제로 매각을 하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약간 좀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이거를 경제안보적인 큰 틀에서부터 아니면 정말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됐었고 앞으로 좀 건설적인 대안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오늘이야말로 심층적인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김양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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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은 그전에 국립외교원에서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도 하셨었고 3년만요. 그리고 원래 전공은 일본 경제 쪽이 주로 전문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안보 전문가. 그렇진 않고요. 예, 근데 오늘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취재하면서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제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 사안이 팩트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그럼 이제 뭘 해야지? 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놀랍게도 일본의 총무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잘 아는 일본의 경제안보 전문 교수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고 뭐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의 정부조차도 정확한 팩트를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분명한 어떤 팩트에서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나와 있는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부 문서들 이거에 기반해서 얘기를 풀어나가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나름. 네. 근데 참 기자로서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교수님께서 공개 정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단 한 번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그냥 사람한테 전원 주워 들은 얘기만 보도를 했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반성이 많이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정부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사실에 입각해서 일본 정부가 뭐 이런 걸 저런 걸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게 뭐 알지 모를지 뭐 알지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께서 정부 분들하고 좀 상대를 해보면은 좀 어느 정도의 정보 비대칭성이 좀 심각하다고 보세요? 일단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을 때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기로 알겠습니다. 하죠. 네. 그러면은 일단 라인 사태의 전개 과정부터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일단 결론부터 한번 예.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이번 사건은 네이버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부실이 쌓아 올린 상당히 웃지 못할 라인 야후 우화가 되어버린 것 같다. 다네요. 주체들 전부네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고 한국 정부도 문제가 있었고 일본 정부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제가 최대한 쉽게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야후 사태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것부터가 이제 올해 초부터 얘기하면 안 되고 2003년 3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2023년 3월. 예. 그래야 일본 정부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왜 이런 대응을 하는지가 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3년 3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지금은 이제 라인야로 가지만 그 이전에는 구 라인이죠. 예. 구 라인에 중국 자회사의 엔지니어 4명이 라인 사용자 개인정보에 무려 35회 부정 접속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또 중국 자회사 예, 예. 엔지니어네요. 그래서 실은 그때 당시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른 데도 아닌 중국에서. 근데 사실 이때 개인정보가 실제 유출이 돼서 피해를 본 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라인야후가 받았던 조치가 예. 행정 지도라는 겁니다. 행정 지도면은 어느 정도 수위의 행정 지도라고 하는 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 부분도 이제 한국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게 어떤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가 참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데 예. 일단 그 전에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 조치를 내린 데는 총무성이 아닙니다. 예,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존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거의 드러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면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하는 네, 거지. 이게 가장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또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립성과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무역위원회처럼 같이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기관이고 내각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에 세워졌어요. 한국도 똑같은 카운터파트가 있어요. 한국은 좀 일찍 세워졌어요. 2011년.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 있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양쪽 다 그 이름이 똑같은데 일본은 약자로 PPC라고 하고 한국은 PIPC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예컨대 2022년도 이 회계년도 그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감독해가지고 드러난 실적을 보면은 민원 접수가 7,685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좀 문제가 많아서 이거 와서 보고해라고 한 게 176개. 그 중에서 대부분은 지도 조언 정도로 끝나요. 그 다음에 권고가 하나, 명령이 하나. 그러니까 권고까지 갔다 하면 아주 센 거고. 잠깐만요. 이거를 보면은 아까 지도 조언이라는 거는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지도를 하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라고 조언을 하는 정도 수위의 행정 처분이 그렇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지도라는 거는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아니요. 행정 지도 안에서 총무성이 내리는 행정 지도 안에서 순위를 이제 낮은 순서부터 하면 보고 징수 와서 보고해. 문제가 있을 때 지도하겠다. 지도로 끝나는 거 내지는 조언. 그러니까 이건 행정지도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이거 안 되겠네? 검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네? 이게 있고 검사를 했는데 좀 문제가 많다? 권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민원이 7,685개가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보고징수 176개, 그중에 지도조언 115개, 권고까지 간 건 딱 하나예요. 그 다음에 명령이 딱 하나고.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와서 중국 자회사에서 직원이 라인 사용자 정보에 부정 접속한 거는 지도로 끝납니다. 지도 조언. 일단은 지도 조언 수준에서. 근데 이번에 터진 이 건은 권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수위네요. 센 거예요. 권고면은 아주 센 부분입니다. 센 조치를 받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3년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쭉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우리 지금 아까 2023년 얘기 이게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지도로 끝났다. 근데 문제는 지도를 받고 이렇게 조치하라 했는데 그걸 사실상 네이버가 잘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자회사에 대해서 감독 부실했다. 그리고 다요소 인증 도입해라 했는데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제가 드리겠지만 그럼 왜 안 했는지 정말 안 한 게 맞는지 팩트 체크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 안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그건 네이버 쪽에서 밝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게 2023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일어나는데 일단 2023년 그 8월 10일, 24일 두 번 위탁사 직원이 몰웨어에 감염이 됩니다. 예. 요거를 그림으로 조금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 자,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의미가 하나는 이게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이게 바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한글로요? 아니요. 제가 이제 딥L을 통해서 번역을 했죠. 교수님께서 이걸 다 한국말로 바꾸신 거군요. 딥L의 힘을 빌어서 이건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큼 알기 쉽게 이 사건을 잘 정리한 데가 없다. 요 위에 보안 관련 메뉴 테너스는 좀 이게 그 번역 과정에서 깨진 건데 메인테너스입니다. 예, 유지, 예. 보수 유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출처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가장 전문적인 독립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국에서 거의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뒤로 가면 빌드업을 하는 과정인데 네. 우리가 지금 일본 총무성의 조치에만 만 얘기. 관심을 네.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조사했던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는 조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 네. 여기서 만든 자료를 봐야 일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조직에 대한 얘기를 이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정리가 필요한 게 그러면 이제 약자로 PPC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일본의 PPC랑 총무성은 무슨 관계야? 이게 예, 예. 이제 이게 교통 정리가 되어야 돼요. PPC가 웬만한 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요. 근데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했을 때는 총무성으로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법, 제도,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왜 이게 총무성으로 갔지? 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총무성에서 관할을 하는 거는 일본의 경제안보법에서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안보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경제안보법이 따로 21년에 만들어졌고 그에 의거해서 라인은 우리가 국내에서 또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왜 구글은 얘기 안 해? 왜 메타는 얘기 안 해? 라고 예, 예. 하는데 비교가 잘못됐어요. 구글이나 메타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좀 강하게 대응했던 거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조항들도 있지만 경제 안보 차원으로 접근하는 법이 따로 있고, 그렇죠.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분류가 있는데, 네. 그게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고 거기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는데 라인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네. 이게 어떤 사업자들인 거예요? 이게 크게 이제 그 총무성 관할도 있고 뭐 국토교통성 관할도 있고 금융청 관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총무성 관할은 전기통신, IT, 방송, 우편. 그래서 전기통신은 10개. KDD, 오키나와 셀룰러, 소프트뱅크, 뭐 라인, 야후. 이 이렇게. 표 한번 같이 예, 보면 좋을 것 여기 같은데 있습니다. 표 한번 일본 보실까요? 회사가 예. 아닌 회사는 라인야후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방송은 일본의 공중파 전체가 다 6개가 들어가 있고 일본 우편 들어가 있고. 우체국이죠 여기는. 예, 예.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왜 구글이랑 얘네들은 놔두고라는 거는 조금 이제 좀 핀트를 빗나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일본의 총무성에서는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경제안보법에 의해서 중요한 기간 인프라에 해당되는 방송통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총무성이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PPC와 총무성이 이중으로 관할하고 있고 이중으로 지금 라인야후에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고 이중으로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라인야후가 여기도 조금 웃기죠. 좀 한 군데 받아서 같이 쓰지.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저한테는 줬다라고 저는 봐요. 아.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얘기- 작년에 예. 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갔다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조치를 한 뒤에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서 총무성으로 좀 이관이 된 예. 예. 거죠. 작년 예. 말까지 해서. 예. 아,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때쯤에는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이미 작년 3월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 공조를 하고 했다면은 여기까지 안 왔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기서 뭐 지도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아니 뭐 민간 기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 하다가 좀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제안보라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무거운 화두에 근거해서 총무성으로 이관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정부가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여기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이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어디에다 보고를 했느냐? 바로 이 PPC에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도 또 PPC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일부러 쳐놨죠. 여기를 예, 잘 예. 보셔야 됩니다. 24년 들어서 올해 들어서 3월 5일 날 총무성이 1차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라인야후의 통신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요구를 하면서 이때 조금씩 자본관계 시정도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와요. 자본관계. 예, 저게 자본- 핵심적인 문구죠. 자본관계 시정 포함한 대책 강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3월 28일에 PPC에서도 예. 또 보고서를 내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총무성의 자료가 PPC랑 크게 내용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다르지 않죠.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때 그 2024년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있었던 요 건에 대해서 시정 사항이 뭐냐면 공고라는 조치를 내립니다. 아까 공고가 되게 센 거라고 그랬죠. 예, 공고 두 하나밖에 번째로 없었죠. 센 조치죠. 예. 그 공고를 내립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거는 야후 오크는 야후 쪽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빼도 돼요. 어쨌든 요거는 지도를 받았고 라인 야후 전체로 봤을 때는 2023년 한 번 지도 받았고 예. 이번에 공고 세게 받았고 또 지도 하나 받았고 그런데 여기서는 2021년 이후 부실한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여기도 질타를 하는데 PPC가 예. 그러나 여기서 지분 매각 요구는 일절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문 조직이고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전문 조직이고 이 조직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경제안보랑 관련이 된 건이면은 여기가 사실상 그 권한과 조사를 했던 데고 여기서 조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본관계 조정 얘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 이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러면 자본관계 조정은 그 전문으로 조사했던 그 기관이 아니라 총무성에서 그렇죠. 자의적으로 집어넣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아직 제가 자의적이다라고 네, 말하기는 자의적, 어려운데 중요한 차이는 이 일이 3월 5일 날 자본관계 시정을 포함한 대책을 요구하는 총무성 공문이 나온 이후에 나왔는데도 지분 매각 요구는 절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 뒤져봤어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6일 날 총무성이 1차를 냈는데 라인야후가 너무 대책이 미흡하다. 예, 예. 엄청 뭐 분노했다라고 하면서 2차로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번 더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자본관계 시정을 포함해서 대책을 7월 1일까지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해요. 와, 이 부분은 진짜 뭐 저는 당연히 처음 봤고 이 언급 자체가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사의 뭐 권한, 그러니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총무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는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치 내용일 건데 가장 전문성을 지닌 독립기관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게 왜 총무성에서는 슬쩍 나왔다가 더 본격적으로 4월 16일에는 이게 더 본격적으로 나와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기관에서 했던 조치에는 이런 거를 해서 조치를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 조치 내용에 없는 내용이 총무성에서 한 거잖아요. 이게 원문이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PC에서 나온 원문 제가 다 뒤져봤고 라인야후의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라인야후의 입장에서는 다 요구를 하니까 4월 20일 날 총무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총무성에 대해서 3월 5일 날 보고서에 대해서 라인야후의 입장을 밝힌 거고 예. 이거는 4월 16일 날 총무성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3월 28일이죠. 예. PPC 일본의 PPC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근데 라인야후도
두 개의 답변이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총무성에서는 자본관계를 조정하라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PPC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우리 자본관계까지도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제가 과도한 해석일지 좀 감정적인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전문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자본관계 조정에 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아니 자본관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주주냐가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주주가 누구냐가 꼭 개인정보 보호에 꼭 필요한 조치를 개인정보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전문적인 기관에서 낸 의견과 달리 총무성에서는 난데없이 자본관계 조정을 집어넣었다라는 거는 좀 다른 의도로 해석을 할 여지가, 그러니까 다른 의도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외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일단 주어진 객관적인 사실만 예. 갖고 얘기를 할 때 어쨌든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PPC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총무성이 왜 요구를 했을까에 예.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분명하게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관계 조정이 개인정보 보호 유출 때문에 자본관계 조정을 조치를 한 거는 뭐 전수조사를 해볼 수야 없겠지만 없죠. 그런 없죠. 경우는 없고 예. 굳이 선의로 해석을 하면 총무성은 왜 자본관계를 요구하냐 했을 때 지금 라인의 그 모회사에 해당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예. 의뢰 입장에서 갑한테 세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 말을 잘 안 들었잖아. 그래서 이제는 더 세게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그런 근데, 맥락이라면 제가 반론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맥락이라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라인 야후 경영진이 조치를 받아야 했죠. 그쵸. 야 니네 그 위탁 관계 하나 정리 못해? 너네 그 서버 관리 회사 하나 바꾸는 그쵸. 것도 못해? 그럼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 그게 대주주 자본 관계를 바꾸라는 거는 사실 적합한 저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예. 납득이 안 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가장 전문성을 가진 독립기관이 자본관계 시정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더더군다나 총무성이 자본관계 얘기를 했던 3월 5일자 보고서 이후에 나온 3월 28일자 PPC 보고서에는 그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그런데 다시 4월 16일 날 총무성은 지분매각 요구를 더 노골적으로 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댓글에서도 그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오히려 총무성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라면은 자민당 극우 정치가들의 하명을 받은 거 아니겠냐라는 그 댓글의 내용인데 물론 교수님이 아주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거기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은 신경을 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일본 정부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했어야 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참 5월 2일 날 예. 한국의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있습니다. PIPC. 예. 그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이거 라인야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로 정례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치. 위원장이 위원장, 다른 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놀랄만한 발언이 나옵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거의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게 저는 또 더 놀랍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뒤에 한번 보실까요? 5월 14일이네요. 5월 14일 날 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모 위원장님께서 기자 간담회 중에 이것도 기자가 물어봐서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일본에 한번 띄워주시죠. 예. 여기입니다. 예. 이거 제가 기사 그대로 최대한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무자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무자한테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2가지를 문의했다. 예.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클라우드에 관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가 더 놀랍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청하면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이거는 공동조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라인 사태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어려움이 도대체 네이버가 일본에서 뭘 한 거며 일본 정부는 뭘 조사를 해서 갖고 있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이 사안을 굉장히 좀 해결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네요. 우리 정부에다가 공동조사 하실 공동조사 했으면 여기까지 안 무슨 왔죠. 조사를 했는지도 알 수 있고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좀 놀랄 만한 게 이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그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약 50만 건이 유출된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 기자가 물었을 때 답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 뭐 일단 5월 14일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조치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본 쪽 실무자 굉장히 캐주얼한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와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 흔히 있는 경우라면 실무자가 간단히 답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안이 국가적 관심이 되면서 당연히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아직 답을 안 한 상태다. 아예 답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 이거는 공동조사를 했어야죠. 했어야죠. 해야 우리가 뭔가 정보를 얻고 했어야죠. 그 정보가 있어야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했어야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이날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여기 답변만 보면은 이 사안이 국가적 관심이 되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얘기는 간단히 실무자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놓고서 안 했다는 거죠. 했어야죠. 답도 안 했고 아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너무 뼈아픈 실책이네요. 엄청난 실기를 한 거죠. 이게 메일이 캐주얼한 톤으로 왔나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안의 중요성, 심각성을 봤을 때 이미 이때는 한국에서 심각하게 이게 문제가 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은 예. 재빨리 어떻게 할지 대책을 강구하고 전 부처 차원에서 조율해서 우리의 입장을 저쪽에 던져놓고 무조건 이건 했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했어야죠. 일단 만나자. 네. 일단 만나자. 뭐가 됐든 네.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뭐 그 차후 얘기하더라도 일단 만나서 일본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그렇죠.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부터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이때 얘기하기를 4월에 왔었다 그랬어요. 메일이. 4월에 네, 4월에 왔는데 그 4월이 어떤 일자인가 한번 위로 가볼까요? 다시 4월이면은 3월 28일에 적어도 개인정보 일본의 PPC에서 지분 매각 요구는 없었던 요 공문이 나간 이후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일본의 PPC는 곤혹스럽고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치는 했고 이거 아닌데 한국 쪽에서 너무 과하게 이걸 어떤 반일 정서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되겠다 공동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한국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좀 걱정되기 때문에 실무자 차원에서 캐주얼하게 보냈겠죠. 아니면은 뭐 모르죠. 실제 한번 캐주얼하게 보내봐 하고 위에서 한번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고 몰라요. 중요한 건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에서만 마무리가 됐어도 그러니까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가지고 조치를 받았어. 근데 이게 뭐 서버가 한국에 있냐 중국에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것도 한국 기업 조치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공동조사 해보자 그랬고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를 좀 이렇게 뒤져봐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선에서만 마무리가 됐었어도 이거를 그러니까 똑바로 하지 그랬어. 너는 그렇게 하니까 뭐 국가망신 시키는 거 아니야. 개인정보 유출을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한국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게. 여기서만 마무리가 됐어도 이거를 주식을 파네 마네 뭐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뺐네 안 뺐네 이렇게 가야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네이버 클라우드 조사를 왜 물어봤냐. 여길 다시 그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그 사내 데이터 센터하고 이 라인야후의 시스템하고 이게 앱 개발 문제 때문에 서로 수시로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예. 그 이후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멀웨어가 감염이 되면서 이렇게 쭈루룩 연쇄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당연히 이쪽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근데 이것 또 하나 여기서 드러나는 게 저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왼쪽은 엔사 데이터 센터 한국에 있는 한국 데이터 있고, 센터. 예, 요거는 일본에 있는 거예요. 이 초록색은 라인 야후 안에.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도 일정 정도 저는 고민이 이해가 되는 게 글로벌 공급망이에요, 이게. 글로벌 공급망은 국경을 넘어서서 퍼져가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컨트롤도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국가 자체도 컨트롤이 힘들어질 만큼 공급망이 이렇게 뻗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라인 야후를 조사를 하려 그래도 인증 기반 시스템 같은 걸 조사하려면은 그쵸.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네, 그렇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좀 서로 잘만 해봤어도 예. 여기까지는 안 왔다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좀 안타깝고 심히 좀 화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고서 뭐 그냥 뭐 캐주얼하게 왔으니까 그냥 뭐 탑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나이브한 답변인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언론이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심지어 물어봤는데도 모르고 네. 언론에서도 이거 얘기 듣고서도 답변 안 할 거예요? 그러고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네. 뭐 저도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 정말 민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도가 된 건데 5월 14일.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4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안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온도 차이입니다. 예. 예, 예. 그건 좀 어떤가요? 제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기존에 알던 일본의 경제안보 관련된 일본 최고의 전문가들 다 컨택을 해봤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교수님 이번 건은 수출 통제하고 달라요. 이거는 미국 기업이라도 마찬가지로 됐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그리고 이거 너무 한국에서 과민 반응하는데 라인이 잘못했어요. 계속 정보 유출하고 거짓말하고 서버가 일본에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라인에 대한 일종의 어떤 공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만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예. 그래서 이거 참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다. 총무성하고 PPC 정도만 전체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 정확한 건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미국 한국에서는 기업이었어도 마찬가지라는 말도 참 이게 되게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얘기를 이게 맥락을 연결을 해서 보면은 일단 미국 기업 자체는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된 데도 없고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모르고서 얘기를 한 거라면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였으면 그 전에 페이스북 일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났을 때 그럼 거기도 그럼 이사회라든지 뭐 대주주 변경을 요청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일본 전문가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다는 얘기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어떤 국적을 떠나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나 그분들이나 강조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은 사람이 좀 중간에서 충분히 그 오해를 좀 풀 수 있도록 좀 냉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서로 얘기를 하자라는 건데 이분들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나 이 부분은 정말 다시 들여다보니까 잘 모르겠더라. 제가 심지어는 그 언론 쪽에 인터뷰를 좀 연결을 시켜줬는데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거절한 분도 있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한번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그냥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나가지고 조치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조치를 좀 세게 받았나 보지라는 정도 선에서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조치야. 이건 라인 야구가 잘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여기서 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근데 이제 이분들도 그게 왜 지분 매각이어야 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갑이라서 말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엄청나게 들끓었죠. 근데 일본은 그만큼 관심은 없었어요. 라인 또 했네? 라인 또 잘못했네? 이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들끓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네이버는 총무성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총무성이 지분 매각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무리하게 집요하게 지분 매각을 요구를 하면서 네이버가 잘못했네라는 부분이 덮어졌어요.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 얘기만 없었어도 그 전문가 분도 네. 지분 매각 얘기만 없었어도 네. 아유 저기 조치 세게 해야 돼. 네, 그죠. 그동안 네. 그렇게 자꾸 네. 하라 그러도 네. 안 하고. 네. 근데 지분 매각 얘기 나오니까 아, 이 총무성이 혹시 딴 그쵸.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네.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네이버가 뭘 얼마나 잘못했어라는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네요. 네. 그 일본 총무성도 정무적으로 정말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야 네이버는 총무성한테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에는 이런 정서가 이제 바탕에 깔려 있었다라고 봐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진입이 어렵다라는 일본 시장에 가서 13년 동안 공 들어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한 한국의 유일한 플랫폼 기업이에요. 예. 더더군다나 동남아까지 진출해서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일본이 뺏어가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기 쉬운 거죠.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죠. 또 하나 우리한테는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2019년 수출 통제. 아, 그쵸. 네. 예. 얘 또 시작이네? 이렇게 맞아요. 예. 되어 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지네 거 안 파는 걸로도 열받았는데 네. 이건 우리 거를 가져간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우리 거죠. 정서 밑에 깊은 그 심연에는 일본에 대한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 불신이 깔려 있으면서 아주 휘발성 높은 그 소재가 그냥 활활 타올라 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냉정하게 좀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팩트에서 출발하자라는 거죠. 예, 팩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태의 출발점은 라인야후가 수차례라고 하면 조금 오버네요. 2차례, 3차례 예. 야기한 개인정보 유출, 그 다음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한 총무성과 일본 정부의 불안감, 불편함.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그러려면 정말 냉정하게 네, 이 네. 라인 야후가 어떤 개인정보 유출을 시켰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네. 먼저 네. 정리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실 거죠. 그 전에 자 왜 라인이야? 왜 라인만 갖고 그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은 일본 경제안보법에 의해서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기간 인프라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 얘기하면은 라인의 무게감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라인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억 9,500억 명이 1억 명 9,500명이 예.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본인이 9,600만 명.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일본의 기업하고 지자체가 무려 46만 개가 라인웍스라는 걸 이용을 해요. 워크스테이션이죠. 그런 거 같은 거. 예. 업무 처리할 예, 때 예, 뭐 결제 받고 예, 캘린더 일정 조정, 그다음에 조그만 그 가게 같은 데는 예약하는 거, 회의록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일반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들도 이걸 써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일본 비하 발언 같긴 한데 네. 거기 여전히 뭐 도장 찍고 뭐 도장에 찍는 거 뭐 이렇게 도장 잘 찍는 도구 만들고 막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한 번에 넘어갔을 때 거기에 제일 그러니까 좋은 결제 플랫폼이라든가 서류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휴가 신청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라인을 쓰고 있다는 네, 거죠. 네. 심지어 그러니까- 지방 정부조차도.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묘한 게 일본이 한국보다 디지털화가 늦어지면서 자체적으로 토종 플랫폼 또 혹은 뭐 슈퍼앱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자체적인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라인이란 게 들어오면서 여기에 너무 과하게 일본 사회 전체가 지자체까지도 기업까지도 개인까지도 너무 과하게 라인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일본 우익의 불안함, 공포 이러다가 한국 정부가 주간 문春같은 데서는 우익에서 이러다가 한국 정부가 이거 라인 정보 중국에다 갖다 주면 어떡해? 한국 정부가 맘대로 뚜껑 열어보면 어떡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도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적대국 상대로 할 때 그러니까 그것도 맨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가끔 하는 얘기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제 저는 1차적으로 저는 우리가 훔쳐가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우리가 훔쳐가는 것도 가능성이 별로 거의 없는 일인데 훔쳐가는 걸 넘어서 중국에다 갖다가 그걸 넘긴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제 그 저가로 중국에서 한다라는 게 사실은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Q&A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음란물,
폭력물 같은 거 걸러내는 그게 요런 어떤 거죠? 그 중국에서 라인이 뭘 한다는 거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자회사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중국에서 무슨 앱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예. 그리고 그런 거는 이 라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중요한 어떤 포탈이라든가 검색 엔진들이 거의 그런 거는 임금이 싼 데로 가서 해요. 아, 저런 거죠? 이렇게 예, 데이터 올라오면은 거기서 음란물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눈으로 보고서.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거 보다가 정신병 걸리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업무를 하는 자회사가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접근을 했는데 저거 중국 정부가 시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사실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해요. 중국에서는. 아, 그래요? 라인은 이제 그 이후에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 그런 라인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지분 매각까지도 나오게끔 하는 빌미를 애초에 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네이버를 먼저 세게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렇죠. 1차적으로 네. 뭐 본인이 잘못해서 네, 시작된 네, 일이니까 1차적으로의 네이버 책임이 있죠. 근데 예. 총무성이 자꾸 지분 매각을 얘기하면서 네이버가 처절하게 반성해야 될 그 부분이 그 논의가 쏙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습게도. 그렇죠. 잘못은 했는데 네. 잘못한 부분들이 총무성이 드러나기 가려졌어요. 전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또 돼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우리는 이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 그건 진짜 공동조사 제안을 무시한 건 받았어야죠. 너무 받았어요. 아쉽네요. 그 다음에 양국 정부의 너나 할 거 없는 이 어설픈 대응 실기 이게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라는 거죠. 총무성이 그렇게 나왔고 한국의 외교부가 일본에 있는 그 도쿄에 있는 그 한국 언론 기자단들이 같이 좀 인터뷰하자라고 했을 때 거부하고 외교부에서 오히려 일본 총무성이 한국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다든가 우리 국민을 설득해 주세요죠. 과기부 차관께서 나오셔서 지분 매각이란 표현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하지만 지분 매각을 느꼈다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시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좀 차를 몰았을 뿐입니다. 자본 조정은 하는데 지분 매각은 하지 마라.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빌려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인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어떤 실기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모아지면서 네이버의 실기, 한국 정부의 실기, 일본 정부의 실기가 자꾸 쌓아 올라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라인 야후 사태로 만들어 갔다, 자초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정부가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역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야. 우리 자국 기업을 지켜주는 정부구나 라는 생각, 믿음을 가졌겠죠. 근데 빨리빨리 대응 안 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 편을 드는 것 같고 예. 하다 보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우리 정부는 어디 갔어? 국가의 역할이 뭔지 국가가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쉬웠던 게 우리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은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 그 앞에 있는 개인정보 사안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총무성이 너무 과도한 조치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묻혀버렸고 총무성 조치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은 불만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얘네는 지분 매각하라 그런 건 아니었대. 그러니까 우리 너무 그렇게 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꾸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미 실은 네이버가 어느 정도는 지분 매각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우리 정부를 좀 변호를 해주자면은 네이버가 빨리 입장 정리하기를 좀 기다렸죠. 근데 그게 늦어지니까 조금 짜증을 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는 총무성이 적극 개입해서 지분 매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미 이제 국면은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도 재빨리 조치를 취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네이버의 입장이 정해지길 기다릴 게 아니라 너 입장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이버 당신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따질 건 따져야 되고 최대한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안심시켰어야죠. 그거를 빨리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잘못의 문제는
네이버와 알아서 네이버가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면 되는 문제고, 근데 지분관계 조정이라 그러는 거는 이미 정부가 개입했는데 저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투자자 협정을 맺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간에 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그 국민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뭐 기업을 뺏는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책임을 물린다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는 정부 대 정부가 맺는 계약이지 정부가 기업이 맺는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도 그때 말씀대로 아니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조치해가지고 뭐 개인정보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있다? 그럼 우리 정부도 걔네가 안전하게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건 지원하겠다. 근데 왜 지분 매각하라는 거는 뭔 소리냐? 그렇죠. 애들끼리 싸우는데 저쪽은 이미 부모가 와가지고서 응. 편들고 있는데 우리는 네가 입장 정할 때까지 기다려줄게라고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 그러니까 총무성이 그 얘기를 꺼낸 순간 이 이슈는 더 이상 네이버의 인원이 전환된 이슈가 거예요. 아니게 된 네, 거죠. 네, 예. 네. 그럼 빨리 손을 썼어야죠. 결국 네이버도 실기를 하고 우리 정부도 실기를 하고 하면서 지금 네이버는 이제는 더 이상 지분을 매각하면 있어서는 안 된 매국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네요.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약에 주식 판다. 매국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그 강압에 의해서 네. 어떤 뭐 우리가 이거 약간 감정적인 표현이니까 우리 국가의 기업이 만든 사이버 영토를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 예. 지점에서 야당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예. 그럼 야당도 좀 빨리 이게 사태가 뭐야, 팩트가 어디까지야, 빨리 뭐 특위를 꾸리든 뭘 하든 좀 더 차분하게 접근했죠. 근데 갑자기 이 또 히로부미 나오고 독도 가고 하면은 그거는 네이버한테도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네이버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네이버가 왜 지금까지 정확하게 입장을 잘 정리를 못했냐. 네이버는 실을 끝까지 일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급적 일본 색채를 죽였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사실 웃긴 거예요. 외국 기업이면 안 돼? 근데 자꾸 일본에서 계속 네이버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야후에게 예. 지분 매각을 했고 50%, 50까지 가져갔고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세게 얘기를 하면은 우린 지금까지 계속 네이버는 일본 기업입니다. 라인은 야후는 일본 기업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거 한국 기업인데 한국 정부가 뭐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로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면이 전환됐다라면은 빨리 그에 맞는 그 다음 카드를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는 저는 무조건 묻지만 매각 반대는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총무성의 강요에 등대 밀려서 지분 매각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은 안 되죠. 국가 간의 문제가 네, 돼서 네. 네이버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팔았는지에 대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네. 분명히 총무성의 외압은 들어와 있었고 그러다가 그 상황에서 매각을 했다 그러면은 외압에 의해서 팔았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선례가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남기면서 끝나는 문제니까 지금은 지분 매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미 좀 지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네이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이번 정부 들어서 현 정부가 상당히 한일 관계에 공을 들여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라인이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거냐 나빠지는 거냐 해서 일단 나빠지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좋아지는 게 좋다고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서 네이버가 조치를 받았다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일본에서 우리에 대해서 야 쟤네 또 저런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대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좀더 거기서 차분히 대응했다면 일본 정부도 난데없는 그 지분 매각 얘기 나오게 됐고 우리는 왜 저거 빼가냐 뭐 빼갈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최소한 결국 한일 관계가 안 일본의 좋아진 거지. PPC가 한국의 PIPC에 이거 같이 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그래 같이 해보자라고만 했어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그쵸.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좀 네. 이미 네. 상황은 많이 악화된 네.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결국 핵심 쟁점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첫 번째로는 저는 일정 정도 PPC가 내린 진단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라인 야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 그러나 일단 첫 출발점은 라인 야후의 보안 사고가 지금 현재 거슬러 올라가면은 작년 3월, 2003년 3월까지 포함해서 그게 얼마나 중대한 사고야 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예.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 거기에서 오케이 이거 좀 문제가 있네 해결해야 되겠네 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그 후에 라인 야후가 PPC에도 전달하고 총무성에도 전달한 그 보안 방지 대책 보안 사고 방지 대책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총무성은 노발대발 상당히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현실적인 대응책이었는지 그러니까 네이버의 대응이 적합했는가? 그 부분을 풀어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자 그러면 총무성의 지분 매각 요구가 어디까지 타당해? 이게 라인 야후가 잘못한 거에 어느 만큼 비례해서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치였어? 라는 것에 대한 답을 꺼내와야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끝나요. 그쵸. 뭐 반일이고 뭐고 혐한이고 필요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뭘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책이 적절했는지를 보고 네. 그리고 총무성이 지분 매각하라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타당성이 있는지를 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고 그걸 안 한다고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건 좀 과도한 조치였던 것 같아. 그럼 일본에서도 그냥 자본관계 조정 검토해보라 그런 거지 팔라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럼 그냥 또 끝날 수도 있는 문제네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큰 틀에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솔루션은 이미 의외로 심플하게 주셨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은 말씀 주셨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이 사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적인 입장에선 너무나 많은 중요한 화두를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프랙탈 구조예요. 너무나 많은 중요한 화두를 갖고 있어서 이 건 하나로 끝나면 안 되고 라인 야후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어떤 논의 주제가 던져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게 봤을 때 일단 저는 야후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네이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세계 모든 이용자들이 충분히 라인 써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게끔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1차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1차 출발점인 거를 저도 동의하고 그럼 1차 출발점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냐? 누가 해야 되는가? 그건 아까 그 세 가지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라인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일본 라인은 라인 야후가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라인 야후의 경영진은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사회도 일본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 저는 좀 네이버나 라인 측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직 지분 갖고 있어요. 32.25% 갖고 있는데 결국은 총무성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한국인 중에서 유일한 이사였던 신중호 CPO가 물러났어요. 그게 국적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는 너무 일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또 드러나지는 것은 행정지도라고 하는 게 강제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정보통신 이쪽은 규제 산업이라서 강제성 없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행정지도 이거 뭐야? 이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야? 행정지도로 가면 나중에 국제법적으로 따지려고 했을 때도 우린 강제성 없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행정지도들. 각국 정부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일본적인 그래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교세 시도라고 일본어 그대로 쓰기도 해요. 영어로 안 쓰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라인을 일단 출발점에서 이거는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이고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균형 잡힌 조사.
예. 급선무이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양국의 PPC하고 PIPC 차원에서 공동조사 이제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그쵸. 전문성을 갖고 있고 독립성을 지닌 두 기관이 양국의 정부의 입김을 의식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양국 정부의 최소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공동조사는 꼭 예, 필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지금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핵심 관건은 총무성의 지분 매각 의도가 뭐냐? 왜 PPC가 3월 28일자 보고서에선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던 그게 왜 갑자기 들어가 있느냐? 예. 그게 어느 만큼 설득력 있는 얘기냐? 타당하냐?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 거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발 방지 위한 제도 접근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무성의 지분 매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네, 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문제가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이 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문제가 그렇죠.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은 많죠. 것 같은데 예, 많죠. 여기서 남은 과제와 교훈이 있다면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개인정보 유출. 이게 만약에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조금씩 발생하기도 하고 있고 좀 더 투명하고 지금처럼 외국 기업도 설득 가능한 그러한 원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예전에 저런 일이 있었어요. 카카오에서 뭔가 사고 났을 때 이제 우리 국민적인 분노가 엄청나게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서 좀 고객들한테 뭔가 보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사고가 났던 인스타그램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보상을 어떻게 너네는 어떤 거 준비하고 있니? 그때 인스타그램이 그걸 왜 해? 라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에서 그런 거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되냐면은 이게 경제안보 시대에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문제점, 데이터 주권, 플랫폼 주권, AI 주권이랑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안보 전문가시다 보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큰 틀에서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경제안보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게임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은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강대국들하고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럼 기업 차원에서 정부가 저래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경제안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지금 내내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 이 문제랑 이 문제를 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비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평화의 시대. 더 이상 평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안보 논리가 만연하고 있고 안보가 마치 정가의 보도인 양 안보를 명분을 하면 일본도 행정지도 이거 만약에 국제법적으로 소를 제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건 안보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보가 정가의 보도인 양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시튼 좋든 국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부활입니다. 국가의 귀환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은 국가가 왜 앞에 나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은 그럼 그 국가는 얼마나 유능한가예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드러난 우리 국가의 모습, 일본 국가의 모습은 와 정말로 훌륭해, 유능하네라는 평가를 하기는 사실상 힘든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말을 세게 하는 것과 전문적으로 유능한 것은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대국보다 훨씬 더 유능해야 되고 훨씬 더 세련되게 훨씬 더 정제되게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치고 나가기도 하면서 훨씬 더 유능하게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해야만 자국민 보호, 자국기업 보호
그리고 이렇게 비평화의 시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대신 못해요. 기업이 대신 못해요. 이건 오롯이 국가만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가는 얼마나 유능한가 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진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경제방송이라 그 이상을 넘어가진 않는데 이번에 대응한 것에 에서는 우리 정부가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뭐 어떤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조사와 내용 파악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느 국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행동들 자체가 좀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교수님 말씀에서는 높은 점수가 아니라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 낙제입니다. 아, F. 일단 지금 총무성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철저하게 이 사태를 복귀해 보면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안보라는 화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꽤 오랜 한 30, 40년 동안 자유무역의 시대가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들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IT 기술의 발전도 저희도 이제 2003년에 맺었던 한일투자협정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 한일투자협정의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방송통신하고 방위산업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IT 기업들은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여기는 또 국가 안보 기업으로 또 지정을 해놓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정부는 얼마나 유능하게 우리의 경제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주게 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저도 기자로서 반성도 많이 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이 많은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와주신 분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김양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라인 사태와 관련한 다방면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퇴근들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